프랑스가 핵개발을 시작할 때 미국은 해구산으로 프랑스를 보호할 테니 핵개발이 필요 없다고 할 때 프랑스는 미국의 핵전쟁 시 워싱턴을 포기하고 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를 질문할 때 미국은 답을 못하고 프랑스는 핵개발을 했다는 카더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래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포지션으로 가야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무시 안 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처럼 미국에게 모든 부분에서 납작 엎드려서야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하수인 대접만 받으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권을 세웠는지 개탄스럽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의 필수 요소는 잠수함에 장착할 소형 원자로 기술과 핵연료 확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형 원자로 제작은 362 사업이 진행된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잠수함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정희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연구원이 2012년 개발한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SMRT는 미국 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기 위해 일체형 원자로라는 독특한 형태의 원자로를 선택했고 소프트웨어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연료 역시 미국이 아닌 프랑스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자체 농축시설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해도 미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을 정찰하는 정찰 자산은 왜 한국이나 미군이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며 전차 역시 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전차를 보유해야 하는가?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찰 자산이 부족하고 전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군도 보유해야 한다고 하면 이는 핵잠수함도 똑같습니다. 전쟁 난다고 해서 미군 핵잠수함 10대가 한국 근해에서 작전을 펼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 2척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총 64척이 있다고 하지만 정비창에 있는 핵잠수함을 제외한다면 작전이 가능한 핵잠수함은 3분의 2선인 40여 척밖에 안 됩니다. 기존의 작전에 투입된 핵잠수함을 한국전에 투입할 수는 없고 또 미군 핵잠수함 고장 잦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뒤통수 맞은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미국은 말로는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자국의 이익 앞에는 동맹도 필요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미국 스스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우선 이익을 천명하는 바이든이나 동맹을 헌신짝 취급하는 리튬이온 전지로 추진하는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납산 전지와 한국을 위해서 뉴욕을 포기하지 않을 한미동맹에 무작정 기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이 못하게 하는데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도 힘들다면 해답은 외교적 설득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유로 우리의 핵잠수함 보유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반대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한미동맹 기여를 들어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설득 얘기는 20여 년 전부터 나오던 말로 지금까지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전범국이 아닌 항상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핵잠수함을 가져도 핵무기를 가져도 우리가 선제 공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것을 미국은 압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재 개발 능력이 있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핵잠수함 건조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해도 핵을 탑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일본도 독일도 보유하겠다고 나선다는 이유를 달기도 하는데 한국과 전범국인 그들과는 다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이라고 했지만 핵자만 들어가면 히스테리적인 발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런 미국의 반응에 결국 한국은 2029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핵 SS 세장보고 3, 4업은 2016년부터 2029년 단계별로 진행되고 이에 배치 1부터 배치 3까지 각각 3척씩 총 9척이 건조될 예정입니다.
배치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뜻하는데 배치 1, 배치 2, 배치 3 등으로 진행할수록 함형 발전과 성능 개선이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캐스 S3 배치 2는 여러 기술이 증강되는데 특히 핵심 성능인 자망 시간을 늘리기 위해 납축전지가 아닌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대형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해 수중 작전 지속 능력과 고속 기동 지속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KSS3 배치 2가 아닌 배치 3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치 2부터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체를 아주 재설계하지 않으면 리튬 전지 모듈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엔진만 바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추진 동력 전달, 무게 배분 운용 체계 등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새로 설계해야 하고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승조원 교육 체계와 원자로 운영 및 폐기 과정에 필요한 군수 지원 체계까지 거의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전지를 채택한 잠수함의 경우도 그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최적과 엔진 및 발전 시스템 등이 그에 최적화되도록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배치 2리터까지는 재설계 예정 없이 그대로 업그레이드 하는 선에서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망 성능은 100%가 아닌 50% 선에서 향상되는 것으로 봅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 일본의 오류가 발생함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체계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많지 않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전기 에너지를 기존의 남산 전지가 아닌 리튬이온 전지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재래식 잠수함의 동력권으로 쓰이고 있는 납산 리드 애시드 배터리, 즉 차에 장착된 크고 무거운 배터리와 동일한 그 배터리 대신에 리튬이온 전지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도 쓰이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더 높고 같은 크기의 납산 전지보다 더 많은 잠재적 전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한정된 잠수하면서 리튬이온 전지, 이러한 특성은 매우 중요한 이점이 됩니다. 더구나 리튬이온 전지는 납산 전지보다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로 추진하는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납산 전지와 비교해 볼 때 중량당 에너지 밀도가 3배 이상 높은 점입니다. 3배 이상 높다면 3배 이상의 속도와 3배 이상이 자망 기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공기 부료 추진 체계 AIP 시스템에 부족한 점을 모두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전기를 다 사용하기 전 수면 위로 부상해서 디젤 엔진을 가동해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합니다. 이 작업을 스노클링이라고 하는데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는 데다가 디젤 엔진 가동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고 배출되는 탄소를 방출하기 위해 굴뚝을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하며 충전을 위해 디젤 엔진을 가동하는데 이때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에게 탐지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빠른 충전은 작전 수행에 매우 요긴한 기능이고 소음 억제라는 측면에서도 이전 잠수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원자력으로 얻어지는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 덕분에 매우 오랫동안 연료 재보급 없이 최대 30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가동만 그렇지 90에서 110일 정도를 일주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량 등 보급품 등이 무한정이 아닌데다가 좁은 공간에 갇혀서 임무 수행을 해야 하는 승조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볼 때 비상시가 아닌 이상 3달 이상의 임무 수행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튬이온 전지에 더해 완전 고체 올살리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게 되면 성능이 핵잠수함과 비슷한 성능을 지니게 됩니다. 배수량 4,000톤 정도의 잠수함을 기준으로 오노트 9.25km/h 속도로 한다면 수중항해를 2094시간 87일 유지할 수 있고 전투 속도인 15노트 27.75km/h 수준의 항해 시간을 무려 90시간이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핵잠수함과 같은 20노트 36.4km/h의 최고 속도를 무려 30시간 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원자력 잠수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충전을 위해서는
수면 가까이 떠올라 스노클링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은 여전하지만 여의찮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또 수소연료 전지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따라서 4,000톤급 배치 3를 기준으로 2030년 초반 정도가 되면 전고체 배터리 개발로 또는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해 핵잠수함과 대등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성이 없고 정치적 문제에 얽힐 가능성이 없으면서 기술적 난이도와 가격이 핵잠수함에 비해 낮고 친환경적이고 소형화가 쉽습니다. 정지 시에도 냉각 펌프 등의 구동 소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핵잠수함과 달리 배터리를 이용한 소음원이 없어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매복 공격에 최적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배터리 기술의 강점과 세계 최고의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산 부품과 기술만으로 건조할 수 있어 수출 품목으로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를 세계 최초로 먼저 채택한 일본이지만 한국이라는 복병을 만나 가격 때문에 수출이 어렵습니다. 핵잠수함에 못지않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잠수함이 한국이 선보이게 될 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잠수함 강국들도 성능과 기술 가격을 겸비한 한국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중국의 전대미문 한 비밀 공작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9월 4일 인류의 두 번째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가 발사 직전에 연료 누출 문제로 중단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를 방해하기 위해 중국이 온갖 공작질을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얼핏 머나먼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보니 대한민국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르테미스에 얽힌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어떤 사안보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 호주 등에 이어 10번째로 아르테미스에 참가한 나라이자 가장 선두에서 달 자원 개발을 이끄는 천병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5일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사한 달 궤도 탐사선 다 누리부터가 아르테미스의 착륙 지점과 달 기지 건설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헬륨-3 광산 등을 사전 탐색하기 위해 발사된 탐사선입니다. 3 그리고 이를 위해 나사, 다 우리 개발 과정부터 한국과 긴밀히 연계해 특수 촬영 장비 쇄도, 캠을 비밀리에 제공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게다가 쇄도 캠뿐만 아니라 다 누리개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우주 인터넷 탑재체 광시야 편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탑재체 등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이 모든 최첨단 촬영 장비와 분석 장비가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 누리와 아르테미스의 최종 목표가 바로 본격적인 달 자원 채굴과 이를 위한 상주 인력 배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르테미스는 사실상 달에서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르테미스의 핵심 참가국이자 다 누리는 통해 프로젝트의 천병에 선 대한민국은 이 채굴권의 높은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앞서 말한 달 헬륨-3가 어마어마한 고부가가치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헬륨-3 고작 25톤이면 미국의 연간 소비 전력인 3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더욱 알기 쉽게 석탄에 비교하자면 고작 1g의 헬륨-3만으로도 무려 석탄 40톤과 맞먹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덕에 헬륨-3은 1톤에 4조 원을 호가할 정도로 엄청난 몸값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헬륨-3은 핵융합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서 핵폐기물이 발생할 위험도 없습니다. 즉, 헬륨-3의 채굴권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에너지 생산에 있어 막대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달에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가 미래 에너지 자원의 주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것이 당장 중국만 봐도 우주 개발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2020년 달 탐사선 참모 5호를 달 뒷면에 착륙시켰고 2021년에는 우주정거장 텐궁 3호의 거주 모듈을 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우주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착각 속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던 한국미 다 누리는 쏘아 올리더니 미국과 함께 달의 자원을 채굴하는 기지까지 건설한다고 하니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바로 그동안 물밑 작업으로만 이루어졌던 우주전쟁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007년 중국은 신장 우주기지에서 둥펑 미사일을 발사해 자국의 위성평원 일시를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위성 요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격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위성 잔해들이 미국에 포착되고 사용 전 세계 각국에서 비난 성명이 쏟아지자 그제야 꼬리를 말고 요격 실험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2010년과 2014년에도 룸파마 미사일을 개조한 SC-19, SC-18 미사일을 이용해 위성 요격 실험을 계속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미사일 요격 실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평소 중국의 행태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우주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건 전 지구적인 견제와 비난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을 금지하자는 조약까지 맺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범지구적 조약이 무색해지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이 위성 요격 미사일뿐만 아니라 적성국의 위성을 공격하는 전투형 킬러 위성마저 이미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미 국방성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빛깔 위성은 로봇팔을 이용해 적성국의 위성을 타격하고 추락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방법인 만큼 효과가 상당한 공격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분석입니다. 오죽하면 보고서를 받아든 미군 사령관이 중국은 우주 공격 체계를 갖추고 우주에서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며 로봇팔이 달린 인공위성 스젠 17호는 잠재적으로 미국 우주 탐사선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직접 2회 청문회에서 경고를 남길 정도인데요. 바야흐로 우주 전쟁 시대가 개막한 셈입니다. 게다가 이런 빛깔 위성은 우주 전쟁뿐만 아니라 지상의 현대전에서도 상당한 위협입니다. 담장 군용 무기 대부분이 GPS 위성을 이용한 위치 추적 방식이고 미사일 탐지나 통신에도 위성이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만약 중국과의 전면전이라는 파악이 상황을 가정한다면 마땅한 우주 전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보전에서부터 이미 차악 포를 떼이고 힘든 전쟁을 시작해야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특히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한국이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우주 전력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드킬 방식의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중국의 위성 요격 미사일이나 킬러 위성을 실은 로켓이 우주 궤도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상습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은 비단 우주 무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에도 상당한 이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승 단계에서 요격에 성공하면 파편이나 방사성 물질도 발사 위치 인근에 추락하므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장점이 확실한 만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개발에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얼핏 쉽게 생각하면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마자 요격해버리면 고만일 것 같지만 현실은 이 상승 단계 요격이 상당히 힘든 기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간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미사일이 상승 숨 단계는 짧게는 1분 길어봐야 5분이 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승 단계 요격은 이 작은 시간 내에 적의 미사일 발사 탐지부터 요격까지 모두 끝마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훨씬 전부터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의 개발에 힘써왔지만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KF-21의 실전 배치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배치가 상승이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3승 단계 요격 무기는 기술적인 문제와 전술기 사전 배치 등의 문제로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었지만 그런데도 지속해서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16년 6월에는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첫 번째 한 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 당시 미사일 방어청인 MDA는 미국 공군의 MQ-9 리퍼 무인 공격기 2대에 첨단 적외선 탐지 장치를 장착해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장시간 높은 고도에서 채공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기를 활용해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면 해상 발사 탄도탄 요격 체계에 보다 많은 대응 시간과 항적 데이터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기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 플랫폼이 필요했는데요.